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찬물이 진짜 많으신 섹터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지금 이거 이대로 계속 해도 되는 거냐, 탄소 중립 네네네. 가는 거냐 아니냐, 네네. 원자재 가격은 또 올라가고 이래서 에너지와 화학주 전반적으로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자료도 굉장히 또 방대하지만 핵심만 있는 자료를 또 추려서 차트 위주로 조금 네네. PT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탄소 중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이라는 수요 측면의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탄소 중립이 지금 굉장히 좀 가속화되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약간 마찰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올해 왜 갑자기 탄소 중립이 가속화돼야 되느냐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첫 번째가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게 도입이 예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EU가 이제 7월 달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그 탄소 국경 조정인데 일명 탄소 국경세라고 얘기하죠. 그걸 네. 도입을 예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EU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가 대표적인 게 철강 산업일 텐데 네. EU에 있는 수입업자가 중국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을 수입을 할 때 그 철강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추정을 해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톤당 탄소 국경 조정 인증서 한 매를 구매하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담이 누구한테 있냐면 수입하는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네. EU의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내뿜어서 철강 제품을 만든 그 철강 제품은 사면은 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안 만든 거? 그렇게 안 만든 걸 찾던가 네. 아니면 그런 업체들한테 그 세금 부담을 전가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슈가 된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탄소 국경세의 기본이 되는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러면은 탄소를 얼마나 배출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그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두 가지가 네. 이슈가 되는데 네. 첫 번째 그 가격에 대해서 EU에서 얘기하는 거는 EU ETS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만 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이 대략 3만 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이제 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어떤 정도 어느 범위에서 탄소 배출을 했는지를 측정을 할 거냐라는 게 이슈인데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코프 1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발생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철강 제품을 생산한 공장이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그 EU 원문을 읽어보면은 그 향후에 2026년에 본격 도입될 때는 간접 배출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겠다. 네. 간접 배출은 뭐냐면 그 공장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할 때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가져다 쓴 전기를 뭘로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가져왔냐, 석탄으로 만든 전기를 가져왔냐. 네. 그러니까 석탄으로 만든 전기를 가져왔으면은 추가적으로 배출권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EU ETS 가격이 지금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점프를 했죠. 이게 그 EU에서 그 Fit for 55라는 거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담이 생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면서 가격이 한 번 더 오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랐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수입국에서 예를 들어서 EU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사업업자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업자가 그거를 수출국에다가 전가를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수출국이나 또는 수출하는 업체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이 탈탄소 하겠다고 난리를 피고 3분기에 셧다운까지 하게 된 것은 결국은 그렇죠. 중국이 가장 큰 거래처가 유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탄소 배출 가격이 올라가면은 계속적으로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도 미국도 이제 탄소 국경 조정 같은 걸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중국의 최대 거래 상대들이 다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중국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합니다. 왼쪽의 차트를 봐주시면 그래도 선진국들은 조금씩이나마 탄소 배출량이 좀 줄었어요. 네. 근데 중국은 계속 늘었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부담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사실 굉장히 큰 이슈인데 올해 좀 포커스가 좀 덜 됐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탄소 배출권 전국 시장을 올해 7월 달에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 탄소와 관련된 이코노믹스에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근데 굉장히 급락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락한 게 중국 업체들의 부담이 감소한 걸로 생각이 되느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중요한 그 수출한 그렇지. 대상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야 뭐 자기네들끼리인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부담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코프 2까지 만약에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측정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전체 이제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석탄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석탄에 대한 어떤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석탄 산업 자체에 대한 구조 조정이 들어가면서 네. 그 수요들이 지금 스피로버 되면서 가스로 가던가 네. 석유로 가던가 이렇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급하게 가기 때문에 어떤 화석 에너지가 급등하고 이게 경계 침체를 가져온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가야 된다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 IEA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쫄지 마. 더 왜냐면은 돈 블레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에너지 전환하는 거에 대한 욕을 할 게 탓을 할 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풍력 타워를 1,100기가인가 1,000기가인가 지으라고. 네. 100기가 그리고 태양광 네. 같은 경우도 해외 프로젝트 100기가 정도를 더 한다는. 네. 100기가가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100기가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나라 최신형 원전이 1.6기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한 60기의 원전을 짓겠다라는 얘기. 그걸 풍력으로? 네네. 그러면은 한 10,000개 정도 심어야 돼요. 하나에 10메가라고 치면.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태양광도 그만큼 하겠다라는 거라서 네. 이게 어마어마한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또 것 중에 하나가 탄소 포집입니다. 탄소 포집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많은데 네. 탄소 포집은 원래는 탄소를 포집해서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걸 어디다 묻던가 저장, 스토리지를 하던가 다른 걸로 뭔가를 활용을 해서 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돌아갈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지금 탄소 포집량이 작년 기준으로 한 4천만 톤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IEA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략 2030년까지 8억 톤을 저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집량의 한 70%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석유를 개발할 때 약간 점도가 높은 석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벙커슈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벙커슈는 이제 정제 제품이니까 그거보다는 층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점도가 높은 이제 석유가 들어가 있는 층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CO2를 집어넣으면 점성이 약해지고 좀 편하게 이제 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석유효소 증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CO2를 활용해서 이제 내에서 이제 순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스를 캘 때 이제 그쪽에 써서 CO2가 가스가 원래 있던 장소에 이제 그대로 갇히는 거죠. 그 네. 자체로 그냥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산유국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하기 어려운 거죠. 발전소에서는 안 되는 모양이죠? 발전소에서는 하기 힘들죠. 땅 속에다가 우리는 어디다 뭐 파묻을 수가 땅 속에 없는 묻던가 거죠. 아니면은 대륙붕을 이제 저희가 또 보통 이제 그 해저 1000m 이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안정적인 지형, 특정 지형을에다가 저장시키는 프로젝트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산유국들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그 지금 하려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 유일한 가스전이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 이게 곧 이제 고갈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일정 부분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을 하는 이제 실증 작업을 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추가 저장소를 확보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한 400만 톤 수준의 CO2를 포집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략 7억 톤 정도 되기 때문에 포집해서 저장하는 양이 굉장히 미미한 거죠. 0.6%밖에 안 되니까. 계획을 다 해도. 만약에 1억 톤급의 추가 저장소를 확보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탄소 포집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포텐셜은 얼마나 묻을 수 있는 장소를 잘 찾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CO2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CO2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CCUS는 기본적으로 캡처한 CO2를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이제 갈래로 보실 수가 있고요. 활용하는 거는 CO2를 그냥 직접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직접 활용하는 거는 탄산 음료 많이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탄산 음료를 만드는 방법 집어넣거나,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식각이나 아니면 반도체 세정용으로도 CO2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액체탄산 CO2의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CO2 활용이 연간으로 한 100만 톤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60%가 그 조선 용접용에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드라이아이스를 저걸로 만들죠? 맞습니다. 드라이아이스 자체가 CO2 고체화된 걸 우리가 드라이아이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장에 지금 상업화가 가능한 거고요. 전환해서 활용하는 거는 뭔가 다른 물질을 만드는 거라서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이제 2025년이나 2030년 정도가 되어야 이제 상업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CO2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저희가 뭐 리포트에 이제 태경 케미칼 같은 업체를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 업체가 이제 CO2를 이제 화학 플랜트에서 받아서 이제 드라이아이스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향후에 저희가 보기에는 글로벌하게 이제 냉매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냉매가 뭐냐면은 저희가 그 냉장고나 아니면은 그 프레온가스 같은 거 말씀하시죠. 프레온가스는 이미 2010년 이후에 이제 사용이 금지가 됐고요. 프레온가스 이후에 나오는 이제 다른 냉매들도 대부분 프레온가스에 들어간 F, 그러니까 이게 플로린, 그러니까 불소인데 불소의 사용을 이제 점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용매로 좀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CO2가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력 1이라고 하면은 프레온가스가 들어간 그 냉매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1000에서 4000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걸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산화탄소를 냉매로 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온 시스템 같은 업체가 그 히트펌프를 만들지 않습니까? 전기차 히트펌프 만드는데 폭스바겐 MEB 프로젝트, 그 전기차 플랫폼 프로젝트에 그 히트펌프가 새롭게 들어갔는데 그 프로젝트에 들어간 히트펌프가 냉매로서 CO2를 활용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지금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나 다임러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자기네 어떤 냉매를 CO2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CO2는 그쪽에 가면 굉장히 친환경적인 물질이 되는 거죠. 4000배, 8000배 넘게 그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던 물질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요 성장할 수 있을 뿐더러, 또 만약에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제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 좀 더 오른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CCUS를 활용해야 되는 니즈가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어쨌든 이런 업체들한테 팔아서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라는 인증을 받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 원재료를 이런 업체들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협상력이 누구한테 있을까 나중에.
제가 보기엔 이런 업체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지금 킬로그램당 대략 이산화탄소가 거래되는 가격이 국내에서 25,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향후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이제 수거하듯이 네. 내가 좀 돈을 줄 테니까 약간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좀 CO2 좀 정리해 줄래? 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포집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 공기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포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발전소나 아니면 정유나 네. 화학 공정에서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배기가스 그러니까 포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는 방법이 연소 후 포집입니다. 그러니까 연소되고 나온 그 배기가스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을 텐데 네. 그 내에서 CO2를 고농도로 축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네. CO2만을. 네. 그래서 CO2랑 이제 잘 반응을 하는 화학 물질, 이제 아민이라는 이제 흡수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아민이라는 이제 흡수제가 CO2랑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아민하고 CO2로 또 분리가 됩니다. 네. 그럼 CO2를 이제 CO2만 이제 걸러낸 게 되는 거잖아요. 네. CO2를 걸러내서 이거를 여러 가지 모아서 바다 밑에다 이제 뭐 저장을 한다든지, 네. 뭐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석유를 캘 때 쓴다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탄소 포집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킨다 안 발생시킨다 하는 거는 사실 전기를 많이 쓰느냐 여부, 그리고 그거는 연결된 건 석탄 발전을 많이 하느냐 여부인데, 그럼 석탄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만 쪽쪽 뽑아들이면 네네네. 석탄 발전을 해도 네네네. 저희가 공해를 안 일으킨 이 탄소를 증가시킨 게 아닌 건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거지. CO2 그러니까 탄소 포집의 가장 큰 이제 핵심적인 논리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뭐를 들어 화석 에너지 발전이라든가 이런 설비들을 우리가 향후에 좌초자산화될 수 있다는 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좌초자산화될 수 있는 설비들의 어떤 위험성을 줄여주는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게 공짜는 아니죠, 당연히. 지금 탄소 배출 원가가 탄소 배출에서 이제 포집하는 원가가 대략 톤당 60불에서 70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뭐랄까 그 화석 에너지를 써서 발전을 하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냐 얘기로 또 넘어가겠죠. 네, 마치 원자력 해체할 때 돈이 더 든다 뭐 이런 것처럼. 네네네. 근데 그 발전소는 발전소지만 정유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배출이 되고 있는 거를 네네, 그러면은 뭐 비즈니스 영업은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발전소는 다른 에너지로 대체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네네네. 정유 공장을 다 당장 문 닫는 맞습니다.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회수가 되나요? 이게 실제로 밖으로 나가는 배출보다 네네네. 많이 회수가 된다라고 해야만 이게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배기가스에는 네.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녹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걸러내서 사실 질소는 이제 공기 중에 내뿜어도 이제 별 문제는 없으니까 질소가 녹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근데 CO2는 이제 따로 잡아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포집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사실 그냥 내뿜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점 잡아서 없애자라는 게 CCUS 사업이 되겠죠. 포집하는 기술 자체는 과거보다 많이 좋아져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CCUS 이제 기술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리서치를 해보면 기술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나 그렇죠. 산유국들은 CCUS 산업에 가장 이제 잘하는 업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엑손모빌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업체들이 가장 오래전부터 탄소를 포집을 해서 다시 그 석유를 캐는 데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CCUS에 대한 노하우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비싸니까 안 썼던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이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뭐 88,000원이 거의 네. 9만 원이 됐고 80불이라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소 포집하는데 원가가 60불에서 70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탄소를 포집을 해서 탄소 묻어버리는 게 쌀까요? 아니면 이제 탄소를 그냥
보내버리고 탄소 배출권 한 단위를 사는 게 나을까요? 배출권을 사는 게 이제 비싸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탄소 포집을 해야 되는 니즈가 커지는 거죠. 산업이 커지면 또 가격이 또 내려가겠죠. 네. 그런 일들을 이제 선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EU가 과거에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제도를 디자인했을 때 원했던 게 뭐냐면 그 스위칭 코스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 간의 스위칭 코스트 네. 또는 이제 기술 간의 어떤 스위칭 코스트 그런 거의 역할을 하라고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충분히 오르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탄소가 없어서 드라이 아이스 못 만들어서 드라이 아이스 난리가 났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요즘에 새벽 배송에 신선 상품은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물로 하면 이 택배 기사들 분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물로 하는 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물은 이제 마이너스 0도고 드라이아이스 마이너스 7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데가 좀 한정이 있죠.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냉동 만두를 시키셨는데 물로 왔다. 그럼 받았을 적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또는 이제 요즘에 드라이아이스가 또 쓰는 데를 보면은 그 뭐 마켓 뭐 이제 새벽 배송 업체에 시키면은 배송을 시키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배달을 해주잖아요. 최근에는. 근데 이거는 물로 쓸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문제였던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던 석유화학 공장들의 가동률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더더욱이나 난리가 났죠. 아니 제가 굉장히 의미 있고 이거 사업 되겠다 하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이번 8월달에 그 2차 전지 업체들의 그 생산량 캐파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8월 한 달에 28기가와트시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대충 이 증가 속도를 이렇게 추정해서 미래를 해보니까 2024년이면 이미 1000기가와트시의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2025년에는 그게 뭐 1200, 1300, 1500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니켈이라든가 리튬 같은 이런 원자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이제 건전지 만들 재료가 없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그 충전해줄 난리가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원전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몇 년 걸리는 거고 그렇다고 가스로 하면 수지 잘 안 맞는 거고 결국 빠르게 금방 할 수 있는 거는 뭐 요즘 얘기 나온 소형 원자로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건 석탄 발전이거든요. 그러면 또 CO2 발생을 많이 시켜서 이게 무슨 친환경이냐. 이 완전히 이 순환이 되게 웃기게 되는데 이 탄소 포집이 잘 된다면 그 부분들을 상당 부분 상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탄소 포집이라는 게 된다고 해서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이제 짓자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이걸 가지고 석탄 발전을 얘기하기보다는 정유화학 공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정 부분 이제 뭐 당장에 없애기 어려운 최근에 지어진 뭐 그런 것들 제한적으로 발전 쪽에 화석에너지 발전 쪽에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전기차로 가자는 게 저희가 큰 그림에서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전환의 정의를 저희가 뭐 좀 정의를 저희 나름대로 내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는 전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화인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에너지가 통일되는 거를 일원화되는 거를 저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취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기차에서 쓰는 에너지를 석탄 발전을 많이 해서 쓰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석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화석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화석 에너지에 원래 경쟁을 하던 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은 더욱 좋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전환이 좀 더 빨라진다라는 시그널로 저희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뒤쪽에 사실 그것들을 좀 준비했는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글로벌한 현상이고요. 시계열로 보더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기요금만 가져오긴 했는데 보시면 미국에 최근에 이제 자연재해가 많았던 지역이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최근에 보면 20년 넘어가서 보면 갑자기 지금 전기요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뭐냐면 재생에너지 더 많이 써야 돼. 왜냐면은 가정에서 이제 지금 전기요금을 보면 가정에서 전기를 이제 유틸리티 업체들 사서 쓰는 것보다 자기네 이제 태양광 발전을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자가 소비를 하는 게 훨씬 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또 전기차를 꽂아 쓰면은 휘발유 이제 기름값 많이 비싸졌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어떤 그 에너지의 원가가 에너지의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투자 포인트는 거기서 이제 나오고 있다고 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이제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더 좁은 면적이 필요해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 에너지 급등을 보면서 저희가 갖는 첫 번째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에서 전기세 올리면서 네. 전기요금도 올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5월달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 인권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중국이 이제 폴리실리콘을 또 증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이제 OCI나 이런 업체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려였을 텐데 중국의 이제 그 폴리실리콘 산업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상당히 많은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신장이나 그 내몽골 쪽에 몰려서 석탄 발전으로 전기를 뽑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석탄 발전으로 왜냐하면 전체 폴리실리콘 원가의 30%에서 40% 정도가 이제 전기요금이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싸게 만든 전기를 받아서 원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네. 만약에 중국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과연 그런 업체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증설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여러 가지 약간 ESG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맞진 않죠. 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을 더 많이 쓴다라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업체들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OCI 같은 경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말레이시아 있지 않습니까? 네. 말레이시아에서 전기를 거의 대부분 수력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스 가격 올라가고 석탄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이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OCI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 그럼 석탄 가격이 떨어지면 계속 다시 상황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석탄은 가격이 빠지더라도 탄소 배출권을 만약 부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석탄이 과연 지금처럼 싼 전원일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소 포집에 대한 것들의 가격들을 붙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과연 석탄이 지금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더더욱이나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것들이 좀 더 빨라지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태양광이 지금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서 모듈 가격도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를 하시는 건 뭐냐면 모듈 가격이 올라가면 태양광의 원가가 올라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 이외에 다른 화석에너지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을 뿐더러 네. 지금 그림 8번에 보시면은 전체 태양광 설치 원가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레지덴셜이거든요. 가정용 태양광 설치 원가를 보시면 이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듈 가격이 올라서 전체 태양광 원가가 영향이 미치는 건 상당히 미미한 거고 이런 부분들은 태양광 발전의 효율 상승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코스트로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리화되면서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태양광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었는데 네. 한 가지가 온라인화되는 겁니다. 과거에 가정용 태양광의 어떤 영업 방식이 뭐였냐면은 도어 투 도어였습니다. 네. 똑똑 저희 태양광 하나 설치하실까요?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는 테슬라처럼 견적을 우리 집이 1년에 전기를 얼마나 쓰고 전기를 얼마 내고 있는데 최적으로 계산해 주세요 하면은 주르륵 나옵니다. 네. 딱 누르면은 기사가 와서 설치해주고 가는 거죠. 네. 그럼 비대면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가들은 계속 내려오면서 네. 충분히 태양광에 이제 원가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이제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태클을 거는 건 아닌데 네.
저도 저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태양광을 달았어요. 아주 옛날에.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지금 예상을 완전히 깨고 네네.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에 1000기가 왔듯이 이렇게 돼버리면 신재생 에너지로 이걸 쫓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석탄 발전을 짓거나 원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리드 타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석탄은 많지 않지만 원자력은 한 3년 정도. 석탄도 많지 않습니다. 환경 영향부터 영향 평가부터 시작해서 네. 하면은 5년에서 8년 정도 국내에서 진다고 그렇죠. 걸리거든요. 네. 선진국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 리드 타임 측면에서도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괜찮은 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저희는 뭐 저희가 보기에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서플라이 체인의 병목 현상일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리드 타임이 짧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이 좀 되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태양광의 전체 수요가 연간 한 20기가 정도인데 올해 한 25기가 정도 될 것 같고 네.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이제 전체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현재 3% 정도 되는데 2050년까지 이제 40% 이상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되냐면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태양광을 연평균 25기가 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60기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태양광 자국에 지금 자급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생산 용량이 한 9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다 중국에 수입하거나 투입해야 되는데 자급을 높이기 위해서 그 태양광 그 투자 세액 공제를 굉장히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네. 미국 내에 어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밸류 체인들이 좀 갖춰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태양광 또 오늘 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저희가 차세대 태양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면 유니테스트라는 회사가 지금 새만금에다가 이제 2024년에 양산 목표로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투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얘기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된다. 2024년이 되면은 태양광 원가가 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그건 생산 속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원전을 지금부터 계획해서 짓는 것보다 네. 오히려 그런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 가면서 빠르게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드 타임 부분에서 제가 확 그 위원님께 설득당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석탄이나 원전이 뭐 경제성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랑 계속 논란이 붙을 수밖에 없고 탄소 배출권 가격에 대해서도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드 타임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게 진짜로 석탄이나 원전을 지으려면 6년에서 8년은 그리고 더 길면 10년 이상 계획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뿅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이에는 전력 수요가 모자라면 오히려 태양광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가정용 전력을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영국 같은 데서 가스 대란이 나고 가스 대란이라는 게 사실 이제 휘발유도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들 이제 태양광을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 데 있어 조달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혹시 그 페로브스카이트 아까 네네. 잠깐 말씀하셨던 네네네. 그거 한번 우리 이건 이제 미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네,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제 뭐 특정한 구조로 이루어진 거를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지금의 태양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이제 규소를 이제 녹여서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그걸 또 녹여서 이제 인곳을 만든 다음에 그걸 슬라이스해서 웨이퍼를 만들고 그걸로 셀 모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는 화합 물질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 화합 물질을 용액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플렉서블한 이제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플렉서블 글라스가 이제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글라스 위에다가 그 프린트처럼 이렇게 뿌립니다. 태양 전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봉지 공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페롭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이렇게
굽혀지기도 하고 접혀지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게다가 반투명이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이제 뭐 기사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유닛 테스트는 이제 한전이랑 같이 해서 이제 BIPV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빌딩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볼틱입니다. 네. 그러니까 빌딩에 이제 빌딩을 처음 지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빌딩에 수평면을 사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왔죠. 했지만, 수직면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유리창을 싹 그걸로 바꿀 수 있다. 유리창이라든지 건물에 붙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이제 태양광 발전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건물이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기가 되는 거죠. 건물 맞습니다. 자체가.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네. 뭐 이제 그 언론사랑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건물들이 발전소가 될 거고 네. 그 발전 패턴을 이제 학습하는 노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시대가 사실 멀지 않았고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새로운 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있었죠. 에너지 혁명 3020 해가지고 토니 세바라는 교수가 향후에 전기차 전환과 파괴적인 혁명이 있을 것이라는 걸 해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었죠. 네. 그 책에도 보면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기술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양산하는 시기까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석 에너지는랑 이 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재생 에너지는 기술이 발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탄화수소는 기술이 발전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묻혀 있는 걸 우리가 쓰는 거니까 얼마나 싸게 묻혀 있느냐 정도, 싸게 캐내느냐 정도겠지만. 네.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쪽은 배터리도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태양광이 많이 설치게 되면은 재생에너지가 배터리가 따라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태양광과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네. 아니 가속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속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전지가 늘어나는 속도가 전기차 늘어나는 속도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풍력 그거 10,000개를 꼽아가지고 100기가와트시를 한다는데 그렇게 해도 전기 자동차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 전기 자동차가 자기 힘 때문에 성장이 멈추겠구나라는 생각도 어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서 늘 수가 없다.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어 뭐 한 500만 대든 1000만 대든 뭐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근데 그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는 당연히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재생 에너지에 또 그 사용하는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게 저희가 배터리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배터리가 이제 태양광이 이제 과하게 이제 발전될 때 그거를 이제 저장을 했다가 이제 필요할 때 또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배터리를 보실 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는 태양광 쪽에 원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ESS용 전기 굉장히 많이 설치합니다. 사실은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테슬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자동차 쪽에 쓰이는 배터리가 한 10테라와트. 네.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 배터리가 또 한 10테라와트. 네. 비슷한 규모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사용되는 ESS, 에너지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그린 하이드로젠이 되겠죠. 사실 그린 하이드로젠도 사실상의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대들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태양광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나요? 예전에 뭐 10몇 프로까지 올라왔다고 얘기는. 지금은 20% 초반,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N타입으로 넘어가면 20% 중반 정도까지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1%포인트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1% 높아지면 1%포인트 정도 높아지면은 동일 면적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 5% 정도 에너지가 더 나온 겁니다. 작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만큼 면적이 줄어드는 거, 필요한 면적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필요한 면적이 줄어드는 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중요하죠. 굉장히 이제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패널 이제 나중에 2개 설치할까 하나만 투자하면 하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반으로 되는 겁니다. 네. 사실 태양광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뭐 원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이랑 이제 이렇게 실리콘 위에다 페로브스카이트를 얹어서 하는 이제 텐덤 방식으로 되는데 효율성이 거의 30% 육박한다라는 지금 랩에서의 결과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사실 주제는 정말 이거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주제인데 지금 서론 건들다가 시간이 다 갔어. 그러니까요. 네. 끝까지 가지를 못했는데요. 아니, 따로 우리 강영곤님 같은 건 따로 시간을 편성해서 아예 네. 혼자만 쭉 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이거 아주 깊이 있게 이게 ABC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길지 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말씀을 못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으신 오늘 이 말씀은 꼭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니고 사실 제가 항상 팔로우하는 게 있거든요. 10월 달쯤 되면은 뭐가 발표가 되냐면은 노벨상이 발표가 됩니다. 네.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을 누가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본 분이 받지 않았었는데. 네. 배터리 개발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3인이 받으셨죠. 네. 2019년 말에 그 3인이 배터리 쪽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으시고 2020년과 2021년에 이제 배터리 쪽은 어땠나요? 주가가. 또 산업이 배터리를 보는 관점이. 네. 엄청나게 뜨거웠죠. 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받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뭐 두 파트로 받았는데 한 파트가 뭐였냐면은 기후변화 예측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신 분이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화학 분야에서 두 번째로 받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는 이제 그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드신 분, 한 분은 이제 그 인류가 내뿜은 이 CO2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다는 걸 이제 증명하신 분. 그러면 이제 내년은 뭐가 될까요? 내년은 관련된 네네네. 기업들 에너지 전환이 그 관련된 것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런 아이디어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잠이 번쩍 깨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네.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으로 전망하는 다음 연도의 히트. 네. 근데 이게 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과거에 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노벨 생리학상에서 그 면역 항암제 쪽에 이제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키토로다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또 일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과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제 하셨던 분이 노벨 경제학자 마코비치. 네. 받으셨는데 블랙슐즈. 근데 그분이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사실은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가 개발된 게 1990년대 이제 상업화가 됐죠. 소니에 의해서. 네. 근데 이제 와서 왜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을까요? 때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을 때 노벨상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게 사회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네. 또 어디선가는 또 그거를 보고서 또 많은 연구가 또 이루어지겠죠. 네. 사실은 그래서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신선한 시선이고 너무 멋진 시선입니다. 네. 전 너무 좋은데. 저도 너무 좋은. 네. 이것만 가지고도 좀 연구해 보면 더 재밌는 얘기를 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 네. 저희가 또 중요한 얘기니까 자주 모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운영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겠구나 하면서 지금 뭐가 빛이 번쩍번쩍 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당장 내일 좀 분석 좀 해봐야 되겠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는 끊임없이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네. 운용하는 사람은 다음번에는 어떤 산업이 중심이 될 거야, 어떤 거야. 그러니까 뭐 성장주, 가치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